성연구,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해온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정작 과학적으로 제대로 연구되기 시작한 건 고작 8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와 편견이 퍼졌는지, 심지어 자위를 하면 눈이 멀거나 정신병에 걸린다는 말도 안 되는 속설까지 진지하게 믿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민감하지만 누구나 알아야 할 성의 과학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40년대) 이전까지 서양 과학계에서 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사실상 금기시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정면으로 돌파한 사람이 바로 엘프리드 킨제이라는 학자입니다. 킨제이는 1894년 뉴저지에서 가난하고 엄격한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대학에서 생물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뒤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재미있는 건 그의 박사 논문 주제가 무려 혹파리라는 곤충이었다는 점인데 이 작은 곤충을 연구하면서 500만 개가 넘는 표본을 수집하고 수십만 개의 개체를 일일이 측정할 정도로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꼼꼼함이 나중에 인간의 성 연구로 방향을 틀면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수천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성적 습관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죠. 그 결과 자위 행위, 오르가즘, 혼전 성관계, 성적 취향 등에 대한 다양한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킨제이는 성적 지향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킨제이 척도를 만들었고 인간 남성과 여성의 성적 행동에 관한 책을 펴내면서 이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는데요. 물론 당시에도 지금에도 논란이 많은 인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그가 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법을 확립하고 대중의 인식과 실제 현실의 차이를 처음으로 데이터로 보여줬다는 점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동사로서의 성이 있죠. 성적 행위나 성관계에 참여하는 물리적인 과정을 말하는데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엔 생물학적 정의가 있는데요. 남성이나 여성 또는 간성이라고 불리는 범주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특징을 말하거든요. 간성은 태어날 때부터 일반적인 남성이나 여성의 정의에 딱 맞지 않는 생식기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젠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젠더는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말하거든요. 실제 생식기관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체화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젠더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젠더 정체성은 성적 지향과도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성의 생리학적 측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윌리엄 마스터즈와 그의 공동 연구자이자 나중에 아내가 된 성학자 버지니아 존스는 이전에 어떤 연구자도 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거의 700명에 가까운 남녀 자원자들을 실험실로 초대해서 실제로 성행위를 하게 한 겁니다. 혼자서든 파트너와 함께든요. 자원자 중에는 성노동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목표는 성에 대한 신체의 생리적 반응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온갖 전선과 심박 측정기를 달고 있어야 했는데요. 상상하시는 것만큼 로맨틱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자원자들은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어야 했고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몇 년에 걸쳐 마스터즈와 존스는 10,000번이 넘는 성적 사이클을 기록했는데 이 연구에서 그들이 문서화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완전한 성적 반응 사이클이 4가지 뚜렷한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흥분기인데요. 이 단계에서 혈액이 필요한 부위로 몰려가기 시작하고 성기 부위가 충혈되면서 윤활액 분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고조기로 맥박과 혈압, 호흡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성기가 완전히 충혈되는 단계인데요. 남성의 경우 쿠퍼액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여성의 경우 질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절정기, 즉 오르가즘인데 전신의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과 맥박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거든요. 생물학적 남성의 오르가즘은 보통 정자 방출을 동반하는데 상황에 따라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흥분과 오르가즘도 임신을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 수축과 윤활이 정자를 자궁 안으로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해소기로 신체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생물학적 남성은 불응기에 들어가서 몇 분에서 하루 이상 다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생물학적 여성의 불응기는 비교적 훨씬 짧습니다. 이 4단계 모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긴 하지만 비판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일부는 이 딱딱한 선형적 구조가 침실에서 항상 그렇게 깔끔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오르가즘을 필수 단계로 포함시킨 것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매번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비평가들은 이 모델이 오직 생리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임상적 관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적 태도나 심리적 요인, 관계 요인, 기타 외부적 요소들도 성적 반응을 볼 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적 요소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호르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호르몬은 내분 비계에서 만들어져 혈류를 통해 이동하면서 성장, 소화, 수면, 그리고 성까지 온갖 생리적이고 행동적인 활동을 조절하는 화학적 신호 전달 물질이거든요. 성호르몬은 크게 2가지 주요 목적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생물학적, 성적 특징의 신체적 발달을 지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 행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에스트라디올 같은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성적 특징에 기여하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분비되는데요. 모든 인간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들긴 하지만 이건 남성의 주요 성호르몬으로서 남성 성적 특징의 성장과 발달을 자극합니다. 대부분의 암컷 포유류는 배란기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최고조에 달할 때 성적으로 수용적이 되는데요. 인간은 좀 다르게 작동합니다. 우리의 호르몬은 성적 행동과 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성적 욕구는 가임 시기인 배란기 즈음에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남성도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배란 중인 여성이 주변에 있을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아지는 반응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변화는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더 큰 호르몬 변화에 비하면 미미한 편인데요. 사춘기가 대표적인 예로 이 시기에는 데이트에 관심이 생기고 좋아하는 연예인 포스터를 바라보며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 생산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 성적 충동과 활동도 함께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성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결국 성호르몬을 성적 엔진의 연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엔진은 완전히 빈 탱크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가득 찬 탱크나 반쯤 찬 탱크나 성능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성호르몬이 필요한 건 맞지만 성적으로 흥분하고 유지하려면 올바른 심리적 자극도 필요합니다. 이제 성의 심리적 측면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이 있는데요. 가족, 사회, 종교, 개인적 가치관 같은 것들이죠. 당신이 속한 공동체는 성을 단순히 번식의 수단으로 보나요? 아니면 즐거움도 될 수 있다고 보나요?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 공공장소에서의 키스나 노출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성적 심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다음에는 외부 자극의 영향이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우리는 영화와 TV, 광고, 느린 RB 음악, 속옷 카탈로그 등에서 끊임없이 성적으로 자극하는 콘텐츠에 노출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극도로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미지를 계속 보다 보면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파트너까지도 덜 매력적으로 보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적 욕구는 내부 자극에 의해서도 촉진되는데요. 상상력과 기억, 환상 같은 것들이죠.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최소한 95%의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성적 환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이 모든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외부 및 내부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정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성에 대한 많은 생각과 연구가 정말 복잡해집니다. 인간의 판단과 도덕성은 종종 성과 욕망에 얽혀 있고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것을 좋아하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끌린다는 이유로 비참함을 느끼도록 강요당해 왔거든요. 또한 그냥 잘못된 정보도 정말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위를 하면 눈이 멀거나 정신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동네 고양이를 죽게 만든다고 진지하게 믿었거든요.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떠올리시겠지만 성의 한 영역이 많은 문화에서 불필요하게 갈등과 두려움, 수치심과 연결되어 왔는데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우리의 논의 목적상 성적 지향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적 지속적인 신체적 또는 낭만적 끌림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모두 성적 지향의 유형이죠. 이 분야가 한때 비이성애적 지향을 낙인 찍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는 동성애와 양성애가 어떤 식으로도 정신건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또한 다른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무성애는 어떤 종류의 성적 끌림도 경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쨌든 한 문화가 이러한 지향에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모든 유형은 존재합니다. 성적 지향은 선택되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반복할 가치가 있는 말인데 성적 지향이 지배적인 어머니나 수동적인 아버지, 성인 몸의 성호르몬 수치, 아동기 학대 경험, 부모가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같은 것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일단 태어나고 나면 성적 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명확한 환경적 요인이 없다고 믿게 되었거든요. 유전학, 뇌해부학, 태아기 조건 등 성적 지향에 가능한 생물학적 요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우리가 성적 지향을 순전히 생물학적 수준에서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진 증거가 단순히 성적 지향이 선택이 아니라 키처럼 인간에게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현상이라는 생각을 강화할 뿐이죠. 자, 이렇게 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쩌면 왜 우리가 성행위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죠. 그야 당연히 기분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성관계의 가장 큰 기능은 순수한 쾌락을 넘어서는데요. 사실 성적 친밀감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들 중 많은 것을 충족시킵니다. 때로는 번식이지만 스트레스 감소, 건강한 관계 유지, 사회적 유대, 사랑의 표현, 그리고 전반적인 충만함까지도요. 뇌가 가장 중요한 성기관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밀감은 그 자체로 보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은 엘프리드 킨제이의 획기적인 성조사부터 시작해서 생물학적 성별과 젠더 정체성의 차이, 마스터즈와 존슨의 4단계 성적 반응 사이클까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성 호르몬이 우리의 발달과 욕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성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성적 지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애초에 왜 우리가 성을 하는지까지 알아봤거든요. 성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만큼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